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마산회원구 지역위원장 하귀남 변호사, 조재우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경남도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9일 첫 예결 특위를 구성했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 좀 쉽게 풀어주시죠. 일단 이제 그 의회 본연의 기능은 뭐냐면 행정부를 이제 견제하는 데 있는데, 그 행정부를 이제 견제하는 방법이 입법 활동도 있고 또 감사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그 예산 부분을 심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의회 역할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예산안 심의는 그 연말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의회 사업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이 부분은 의회와 행정부 다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사업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예산안을 그 심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경제도 마찬가지인데 돈을 쓰는 데 있어서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선순위도 잘 따져보고 지역사업 현안의 어떤 경중도 한번 잘 따져봐야 되는데, 그 의회 의원분들이 대부분 이제 자기 지역구를 먼저 챙기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또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암묵적으로 서로가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쉽게 말해서 이제 예산의 비효율성이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방지하고자 네. 상설위원회를 이제 가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지방의 재정 규모는 그 계속 커져가고만 있고, 또 근데 예산안 심사 기간도 어떻게 보면 한 달이 채 안 됩니다. 한 달 조금 남짓한데, 그러니까 예산 기간이 짧으면 좀 철저하게 이렇게 심사를 잘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예결 특위를 좀 상설화해가지고 그 연중 예산 문제를 다루자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기간에만 예산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네. 1년 내내 예산 문제를 다루자. 그렇게 된다면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고, 네. 또 개선점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제 예결 특위가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강력의회를 쭉 보면 지금 경상남도만 빼고 다 이렇게 예결 특위가 상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경상남도 의회가 예결특위를 상설한다면 전국 16개 그 강력의회에서 전부 다 이제 예결특위가 이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예결 특위가 상설화되면 불합리한 관행들이 좀 개선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충분히 그 개선될 여지가 많죠. 이게 관점이 이제 두 가지인데, 전문성 그리고 책임성, 이 두 가지 관점이죠. 네. 우리가 예산이 처리되는 걸 보면 각 그 의원들은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어떤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보면 그 소방건설위원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교육복지위원회 이런 데서 다 심사한 것들이 맨 끝에 예산결산 특위에서 최종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올리거든요. 네. 문제는 예결위는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한시적이다 보니까 이때까지 그냥 각자 있다가 한꺼번에 모여서 그냥 심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 관심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동네 거. 네. 그 외에는 다른 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졸속 심사가 될 우려가 있고, 나중에 이거 도대체 누가 결정했냐, 책임성도 좀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예 상설화해서 교육과 그리고 본 예산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상설화해서 전문성을 그리고 책임성을 높이자는 거죠. 실제 예산서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보면 페이지만 수천 페이지 달하고 수만 페이지 달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매번 사람이 바뀌다 보면 다시 1페이지부터 다시 읽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이라는 게 건물이 1년에만 완공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네. 매년 연속되는 사업이 있는데 심사하는 사람이 다르면 다시 처음부터 또 봐야 되는, 그래서 전문성 책임성이 없어지는 그런 폐단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고자 상설한다는 그런 취지의 제도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이, 타시도 의회와는 다르게 경남도 의회는 안건 제출할 때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새로 뽑는다. 이게 뭐 어떤 겁니까? 저는 이 시스템이 일장일단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안건 제출마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조금 쉽게 말해가지고 그 돌아가면서 위원들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한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외형상 보면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그 시스템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도 아니고 예결특위
위원장, 부위원장의 그 직을 맡는다는 것은 그 정치 경력에 본인의 정치 경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 네. 또 본인이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네. 의원 본인 입장에서는 절대로 뭐 이 마다할 리가 없고 다음 또 어떤 특징이냐면 우리가 한 자리에 오랫동안 있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 자리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 사고의 유연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시각의 폭도 들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뭐 매너리즘에 빠질 가능성도 꽤 높고 네. 그리고 이제 또 권한이라는 것도 장기화되면 이것도 결코 좋을 수가 없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돌아가는 위원장, 부위원장직도 저는 꽤 뭐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제 예결 특위의 그 상설 목적이 뭐냐면 그 연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맡는다, 부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그 상설 목적에 그 부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두고 지금 그 의견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어쨌든 경남도의회가 타 시도의회보다는 좀 늦은 편인데 제대로 좀 정착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본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장의 보수를 최저임금의 7배로 정하는 내용의 일명 살찐 고양이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경남도의회 이영실 정의당 도의원 또한 조례 추진을 언급하며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조례 취지와 함께 기대치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최고임금 상한제 쉽게 내용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입니다. 최고의 임금을 상한을 두자는 뜻이죠. 네. 우리가 그 최저임금제와 대비될 수가 있는데 최저임금은 생활의 최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보전해주기 위한 제도잖아요. 네. 사실 최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임금이 어떤 특정인에게 너무 높아버리면 소득 불균형이나 또 위화감, 박탈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상한을 두자는 뜻이거든요. 한번 보면 우리 일반 사기업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평균 만약 6천만 원이나 9천만 원이면 적은 연봉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NC 소프트 같은 경우 그 평균 연봉이 한 9천만 원쯤 됩니다. 예. 근데 그 대표는 138억이에요. 연봉이.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직원들 평균 연봉이 한 6,500쯤 됩니다. 네. 근데 그 대표는 38억 정도 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최저임금도 덜 오르는 이 마당에 최고임금을 좀 상한을 둬서 좀 소득 불균형을 좀 격차를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게 바로 최고임금 상한제고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비판의 목소리와 긍정의 효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경제정책연구소에서 평가하기를 최고임금을 그렇게 높여준다고 해도 CO를 높여준다고 해도 근로자 개인은 생산성이 측정이 되는 반면에 네. CEO는 측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이지 않다 이런 비판하는 바도 있고 또 반면에 그 현대의 기업은 이 불확실성이 되게 커지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CEO의 몫입니다. 네. CEO가 누구였냐에 따라서 기업이 커지기도 하고 적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생각해 보면 그분에게는 뭐 더 많이 줘도 우리가 더 커지니까 네. 이런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의 그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 사실 들어보니까 이게 뭐 근로자와 최고 그 CEO 경영자의 그 임금을 좀 비교를 해주시니까 좀 잘 와닿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공공기관장의 최고 임금제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에는 우리 최저임금이 네. 최소 인상된 데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맞습니까? 일단 최고임금제도 그렇고 최저임금제도 그렇고 경제 양극화, 소득 양극화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제 양극화, 소득 양극화가 그 불거진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이 될 그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각 정권마다 복지 정책을 강화한 것도 사실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쭉 보시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도시와 농촌 간, 그다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보면 격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격차가 좀 정체되어야 되는데 아니면 개선되어야 되는데 심화되고 있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이고 예. 그런데 이건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자식들에게 후세들에게 이 대물림하는 그러한 그 효과까지 갖고 있어요. 안 좋은 효과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람직한 우리 사회 모습은 아니니까. 그런데 특히 이제 공공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고위직에 계신 분들도 꽤 임금이 높은 분이 많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국회의원을 들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위공직자들을 들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서구 사회와 비교해 보면 서구 사회보다 또 더 많은 보수를 그 받아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또 고위공직자다 보니까 매년 이제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네. 재산 신고를 쭉 추이를 살펴보면 매해마다 재산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소시민들이 재산이 증가했다. 이거는 참 뭐 쉽지 않은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좀 비춰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그 시민들, 일반 시민들의 임금은 정제되어 있거나 아니면 인상이 되더라도 굉장히 이제 소폭 인상으로 거치는 경우가 많고 또 최근에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네. 지금 그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그냥 굉장히 소폭 향상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240원,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에 이제 인상되는 부분이 24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최저임금만 가지고 계속해서 그 속도 조절 이야기를 하지 말고 네. 최고임금제와 연동을 시켜서 속도 조절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또 하나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 게 지난주에도 저희가 경남개발공사 사례 좀 짚어봤습니다만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이 부분이 계속해서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일단 그 논의 앞서서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게 경남의 공기업 11곳에 대해서 평균 연봉을 계산을 하고 격차를 좀 줄이는 상한을 두자는 그 이영실 정의당 비례대표 도의원의 논의를 먼저 소개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영실 의원이 도내 11곳 기관장의 평균 연봉을 계산해 보니까 9,200만 원쯤 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가장 적은 연봉이 2,500만 원 정도인데 그것보다 4배 이상 차이가 나고 네. 그래서 차이가 나니까 한 7배 선에서 좀 안쪽으로 좀 차이 나게끔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네. 네, 그런 조례를 발의한 그것의 이제 배경에 대해서 이제 물으시는 건데 실제로 이제 경남개발공사 같은 경우 행안부가 270개 지방 공기업에 대해 평가를 했거든요. 네. 꼴찌인 마 등급을 받았어요. 예. 그 마 등급을 받은 게 7개인데 그중 하나가 우리 경남개발공사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조직을 축소해야 되고 그리고 또 조직 개편을 또 요구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봐라 그렇게 연봉을 높게 받아가는데 이 정도로 엉망인 거 보니까 연봉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꼭 그렇게 볼 건 아니고 그 평가를 보면 예를 들면 김해도시개발공사나 창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네. 높은 평가를 받으면 그럼 더 줘야 되느냐? 이렇게는 또 얘기가 안 맞잖아요. 예. 공기업이란 업무 특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못하는 것은 평가에 따라서 어떤 인사에 어떤 반영해야 될 문제지 어떤 못하니까 임금을 줄여야 된다. 이것은 저는 안 맞는 것 같고 오히려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은 우리 조 교수님 말씀처럼 결국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의 어떤 소득 격차 해소 이런 취지도 있지만 네. 사실은 그 이면엔 더 큰 취지가 뭐냐면 낙하산 방지라는 겁니다. 예. 결국 시장이나 도지사가 자기 함께 일한 사람 선거 공신들 자리 나눠주게 해가지고 억대 연봉을 주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런 비판의 요소가 근저에 깔려 있는 겁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예. 그래서 그들이 일을 잘했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올 텐데 이번 경남개발공사처럼 평가에서 하위가 나오니까 봐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하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실제 공공기관들의 임금 수준이 현실의 노동자들에게 좀 박탈감을 줄 만큼 이렇게 격차가 좀 크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그 근로자의 가장 낮은 수준을 놓고 보면 조금 높기는 한데 우리 일반의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액 연봉자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우리 지금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지방 공단의 기관장 평균이 한 9,300점 됩니다. 네. 그리고 임원은 한 8,800점 되거든요. 근데 부산을 놓고 보면 부산 연구원장이 1억 5천쯤 되고 좀 비교적 좀 높아요. 그래서 네. 부산에서는 이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를 해가지고 최고임금 상한하는 조례를 통과를 시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우리 경남을 놓고 보면 경남의료원 의사 선생님이죠. 의사 선생님 한 1억 4천 정도 받고 그다음 발전연구원장이 1억 3천, 테크노파크 원장이 1억 2천, 예. 신용보증재단이 한 1억 정도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억대 연봉이니까 많다고 싶지만 그분들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최대한 인정받은 분들이고 그리고 직제상 대표고 어떻게 보면 경력도 가장 높은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한 1억 원 정도의 그 안팎의 그 연봉이 그렇게 박탈감, 위화감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예. 대표적으로 의사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좀 소득이 비교적 고소득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뭐 의사 선생님도 구직 사이트에 보면 뭐 월급을 뭐 1,500만 원을 주니 많이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니까 연봉이 한 2억쯤 된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월급쟁이 의사들인데 우리 경남 의료원 같은 경우는 대표는 상당히 경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 정도 분에게 1억 4천 정도의 그 연봉은 그렇게 높은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우리 경남 조사에서 놓고 본다면 7배를 넘는 기관은 의료원, 의사 선생님 이것 빼고는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비교적 우리는 좀 덜한 편이에요. 예.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실 예. 때 현 시대적 상황이나 경남 지역 상황 좀 살펴보면 필요하다 보십니까? 일단 이제 시대적 추세이고 지금 이제 그 경기도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그 광역시도에서 지금 이런 움직임이 계속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장 같은 경우 최저임금의 7배 이내로 이제 임금을 제한하고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공공기관 임원 같은 경우는 6배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그 최저임금과 대비해 보면 최저임금이 지금 8,350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7배를 곱해보면 1억 4,600.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1억 4,600만 원 이상을 못 가져가게 돼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임원 같은 경우에는 8,350원 곱하기 6을 하면 1억 2,500 정도가 나요. 그러니까 1억 2,500 이상을 못 가져가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 액수 자체가 1억이 넘어가는 거는 우리 그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꽤 높은 연봉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이렇게 다 가져가는 또 그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또 임원들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엄격하게 엄밀하게 이제 정량적 효과, 정성적 효과를 한번 다 따져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정량적 효과를 따져보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앞서 계속 논의했던 이제 소득 격차 개선이 되느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정량적 효과는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공 분야에서 먼저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 민간 부분에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 사례 같은 경우 보면 프랑스라든지 스위스 등에서 지금 그 최고임금 상한선에 관련된 이제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사분야까지 전부 다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지금 지역에서 먼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시 이제 중앙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공직사에서 전반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다 보면 민간 부분, 사적 영역에서도 시행을 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량적 효과는 다소 좀 떨어지더라도 네. 정성적 효과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행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좀 짚어주셨지만 이 조례가 통과돼도 효력이 미치는 곳 결국은 마산의료원 한 곳뿐인데 그렇죠. 실효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래도 조례는 선언적 의미가 있죠. 저는 제가 볼 때 이 조례는 쉽게 통과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명분은 너무 큰 격차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 명분은 사실 누구도 딱히 반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성적 평가라고 하셨는데 공공기관은 선도적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공공기관이 앞서서 어느 정도 좀 적정한 차이를 유지하겠다는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공공기관의 업무의 특성상 어떤 특출난 인재가 처음부터 끝까지 회사를 일군 게 아니잖아요. 이미 만들어진 회사에 와 있는 거니까 또 너무 높은 연봉을 줄 수는 없겠죠.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상한제를 줘버리면 정말 좋은 인재를 못 모실까봐 그게 좀 걱정이니까 조례를 만들 때 약간의 유연한 예외적인 예를 들면 의료원 같은 경우 좋은 의사 선생님을 모셔야 되잖아요. 또 뭐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실 때 그런 예외 조항을 유연성 있는 예외 조항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차제에 저는 좋은 분을 높은 금액을 주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 도의 예산이나 시의 예산이 상당한데 한 1억, 2억, 3억, 4억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만약 그런 분들이 와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사기업의 어떤 요소를 들을 수 있는 거 괜찮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시장 도지사가 다 운동화 신고 팔 걷어매고 세일즈하러 다니잖아요. 네. 그럼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인재를 모셔와야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영 적은 금액으로는 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아무리 공공기관의 안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하되 대신 이것에는 평가 시스템을 선발 시스템을 인사청문회도 좋고 도의회에서 정책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이런 형태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장 최고임금법이 경남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열쇠가 될지, 과잉 규제란 시선에서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될지 꾸준히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